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경제학의 기본 과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희소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 문제 중에서 언제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그 세 가지 경제 문제와 관련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경제 문제를 보면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뭐 자주 드는 예지만 어떤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국가 공동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민 공동체, 뭐 회사 공동체, 뭐 이런 게 다 있을 수 있는데 가족 공동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가족 공동체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공동체가 유지되기 힘들어요. 예컨대 아침에 일어났는데 뭘 먹지? 이런 게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뭘 먹을까? 그러니까 그걸 결정을 해야 먹고 살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내 식구가 있는 어떤 가정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내 식구가 뭘 먹을지를 결정을 할 때 예컨대 어머니가 그거를 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이제 아침밥을 준비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할 텐데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빵이다. 오늘 아침은 빵이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빵을 구워서 아침을 먹어야겠다. 라고 생각한다고 해보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 아침에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빵을 생산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얼마나 생산하는 것이 좋지? 몇 개의 빵을 구울까? 이런 생각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이제 그걸 또 어머니가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그 가정에서의 아침밥을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빵을 먹겠다. 그리고 빵을 5개 굽겠다. 이게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결정을 뭐 대부분은 할 수도 있지만 뭐 어머니가 여러 가족 구성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저거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첫 번째 그 가족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일단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에 관해서 5개의 빵이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생산하지? 또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 빵을 생산할 때 너무 비용 구조를 많이 들여서 너무 맛없게 생산을 하게 되면 그는 뭐 제대로 된 생산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건 제대로 된 생산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는 아주 뭐라고 하면 잘 그 자원을 잘 배치하는 문제입니다. 네, 자원을 잘 배치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빵을 생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원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생산 방법의 문제거든요. 두 번째 이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는 생산을 하는 생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어야 될 여러 요소들이 있을 텐데 우리 예에 의하면은 그게 뭐 요리 재료겠죠. 요리 재료들을 잘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요리 재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그게 이제 잘 생산하는 거 아닙니까? 생산 방식이 멋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그게 맛있는 빵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빵에 들어갈 재료라고 한다면은 밀가루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달걀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밀가루를 부풀릴 수 있는 파우더가 있어야 될 거고, 소금도 좀, 소금이나 설탕 뭐 이런 게 필요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재료들을 정말 아주 좋은 시점에 각각의 재료들이 투입되고 해야, 적재적소에 투입이 돼야 그게 이제 맛있는 빵으로서 탄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어떻게 생산, 그게 잘 배치돼야 되는 겁니다. 요소들이 잘 배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다, 생산 방법의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는 어떻게든 맛있는 빵을 생산을 해야 되니까 요소를 잘 배치를, 그게 배치의 문제입니다. 이게 배치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는 이걸 우리가 이제 분배 문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배분 문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배분이다, 배분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잘 배치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되기 전에 잘 계획하는 문제예요. 생산 방식을 잘 계획해서, 뭐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할 때도 레시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레시피가 있는데 그 레시피를 잘, 그래서 이제 자원을 잘 어떻게 하면 그 생산하기 이전에 잘 배치할까를 기획하고 계획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걸 우리가 분배 문제라고 그럽니다. 분배 문제다. 이 분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생산이 다 되고 나서, 그 배분 문제, 방금 이제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는 생산이 되기 이전에 자원을 잘 배치하는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건 생산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나누어 주는 문제입니다. 그 5개의 빵을 생산을 했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한테는 몇 개, 어머니한테는 몇 개, 나한테는 몇 개, 동생한테는 몇 개, 이렇게 이제 골고루 나눠줘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눠주는 문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가족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사이좋게 나눠 먹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이 사회 전체적으로 소득을 나눠야 된다. 네. 사회 전체적으로 누군가한테 몫을 나눠줘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이 제일 좋은 분배냐, 어떻게 하면 잘 나눠주는 것이 좋은 나눠줌이냐, 좋은 분배냐, 이런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요것도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도 결국은 해결이 돼야 될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배분 문제다, 분배 문제다라고 대별했는데, 사실 배분이나 분배 같은 말이죠. 거의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거를 혼용해서 써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같은 말인데, 이 경제학에서는 다른 말입니다. 다른 말이고, 왜 다른 말이냐면 영어의 다른 말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영어에서 나온, 이런 영어에서 나온 말이고, 분배라고 하는 건 이런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distribution. 이거는 보면 이제 어디에 에시죠. 어디에 로케이션 하는 문제입니다. 위치 짓는 문제예요. 잘 어떻게 하면 잘 요소들을 잘 배치할 것인가, 또는 요소를 하나 쓰더라도 아주 저렴하게 요소를 써야 되죠. 네, 저렴하게, 식자재도 너무 과도하게, 뭐 맛에도 별 영향을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비싼 식재료를 쓸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재료를 쓰면은 그거는 잘 배치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얼마나 적재적소에 쓰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아주 저렴한, 비용도 적게 들이고
생산물의 맛도 좋게 만들도록 요소를 잘 배치하는 그게 배분이에요. 그걸 allocation이라고 그러죠. 로케이션 어떻게 하면 위치 짓느냐의 문제라면 요거 분배 문제는 이 트리뷰시라고 하는 게 몫이라는 뜻이거든요. 몫을 어떻게 디스란 말은 뿌린다는 뜻이에요. 뿌린다. 몫을 어떻게 잘 뿌리느냐의 문제죠. 몫을 어떻게 잘 나눠주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사실 이제 이게 그 배분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도 배분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거대한 우리 사회가 있다, 우리 국가가 있다. 국가 전체의 자원을 어디에다 써야 우리의 욕망 수준을 극대화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의 욕망 수준을 극대화할 것인가? 우리 뭐 이 국가 공동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에 쓸 수 있는 자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쓰면, 즉 무엇을 생산하는데 쓰면, 그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는데 쓰면, 그러니까 각각의 뭐 우리가 자동차도 소비해야 되고 비행기도 소비해야 되고 뭐 온갖 뭐 음식물 식당도 좋은 식당도 많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일들이 많잖아요. 생산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 생산물들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야 그 사회 전체 국민들의 욕망의 수준이 극대화될 거 아닙니까? 자원을 잘 배치해야죠. 자원을 잘 배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자원을 잘 활용하는 인간, 그 인간을 합리적 인간이라고 했고 그걸 이제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해서 경제인이라고 불렀죠. 경제인들은 이 배분을 잘하는 걸 말합니다. 자원을 어떻게 잘 사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적재적소에 잘 이제 그 생산을 할 것인가. 그게 이제 국민의 어떤 행복의 수준 또는 욕망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도 어떤 생산물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그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을 잘 이제 비율을 잘 맞춰가지고 생산을 하겠지만 그 생산을 할 때에도 잘 생산해야죠.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가 결정됐다 하더라도 그걸 잘 생산해야 됩니다. 비행기를 하나 생산하더라도 아주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고 좋은 기술을 사용해서 굉장히 질 좋은 비행기를 생산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 요소가 잘 배분된 거죠. 우리 전체 자원을 잘 배분하는 게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라면 그 무엇을 생산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생산할 것인가. 이 두 개는 결국 배분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분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분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배분 문제. 생산을 잘 하는 것. 어디 생산을 하고 어떤 생산을 해야 되고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 생산을 다 하고 난 뒤에 그 전체 생산물을 누구한테 나눠줄 것인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분배 문제라고 해서 이게 분배 상황이 너무 이제 양극화된다거나 또는 불평등하게 분배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회에 불만 세력들이 준동을 하게 되고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정치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배 문제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첨예한 문제죠. 이게 보통 이제 분배 정의, 이건 정의의 문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정의의 문제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동양 사회에서는 정의라고 하는 말을 그냥 옳은 것, 옳고 그름, 아주 추상적인 의미로서 사용을 하잖아요. 저스티스라고 하는 거, 이 정의라고 하는 문제를 아주 그 옳고 그름의 문제로 좀
추상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서양에서는 이 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확연합니다. 네, 그냥 이거는 몫을 어떻게 잘 할당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네, 몫을 잘, 이 정의 문제가 몫을 할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양에서 말하는 법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다 정의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잘 할당할 것인가? 이 재산이라고 하는 이 재산권을 어떻게 잘 할당할 것인가? 문제. 이게 잘 할당되는. 예컨대 이제 극단적으로 형법이다. 형법. 형법을 예로 들면 이 법이잖아요. 이 법은 정의 문제거든요. 이 형법은 죄와 벌을 다루는 법이잖아요. 죄와 벌을 다루는 건데 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몫이죠. 벌이라고 하는 건 형법은 결국 마이너스 몫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이 마이너스 몫을 어떻게 잘 할당할 것인가의 형법에 있어서의 정의 문제입니다. 형법에 있어서의 정의 문제. 그럼 저 마이너스 몫이라고 할 수 있는 벌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부여할 것인가, 얼마나 할당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형법에 보면 죄질에 따라서 벌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죄질이 나쁘면 마이너스 몫인 벌을 많이 주고 죄질이 양호하면 마이너스 몫인 벌을 적게 주는 겁니다. 형량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법은 모두 정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할당하는 것의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 분배 문제라고 하는 건 결국 정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분배 정의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죠. 네, 많이 합니다. 이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정의가 무너지게 되고 그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게 되고 그 사회가 부정의하게 되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몫을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의 문제. 이것도 상당히 그 중요한 문제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경제학은 크게 보면 이 배분과 분배의 문제입니다. 배분과 분배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 주제입니다. 경제학. 그래서 경제학은 무엇을 하는 학문이냐라고 물어보면 결국 저 두 가지 문제로 수렴이 돼요. 네, 배분과 분배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근데 배분이 잘 된 것을 우리가 효율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배분은 효율성이라고 하는 말과 친합니다. 배분 문제는 효율성이라는 말과 친하고 분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공평성이라는 말과 친해요. 또는 형평성 같은 말인데 과 친합니다. 즉 분배가 잘 된 상태를 공평하다 또는 형평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친합니다. 공평성과 분배라고 하는 말은 두 개가 친하고 배분과 효율성이라는 말도 둘이가 친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씁니다. 분배가 잘 된 상태를 효율적 자원 배분이라는 말로 씁니다. 또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이런 말도 쓰죠. 네. 이런 말을 굉장히 자주 씁니다. 효율적 자원 배분 또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이런 말을 교과서에서 굉장히 잘 쓰는데 이게 자원 배분이 잘 됐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배분이라는 말 앞에는 자원이라는 말이 붙죠. 네. 자원이라는 말이 따라다닙니다. 자원이라는 말과 배분이라는 말은 친하고 효율성이라는 말하고도 친합니다.
배분이 제일 잘 된 상태니까 효율성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그 배분은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경제인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원을 잘 배치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배분이란 말과 자원이란 말은 따라다닐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희소성을 이야기할 때 경제인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저 효율성입니다. 또는 배분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 신고전학파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경제학은 여기가 주 목표입니다. 이 목표가 주 목표입니다. 효율적 자원 배분을 경제인들의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고 이게 경제학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경제학의 정의가 우리 맨큐의 경제학에 봐도 경제학이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제학이란 자원의 효율적 배분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그래서 경제학은 배분 문제 또는 효율성의 문제를 주로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배분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분배 문제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문제보다는 포커스가 적지만 요 문제도 다루게 돼 있어요. 공평한 소득 분배 또는 소득 분배의 공평성 이런 말을 씁니다. 즉 분배 앞에는 소득이란 말이 쓰이죠. 소득 분배가 잘 된 상태를 공평하다 그러는데 그 분배 앞에는 소득이란 말하고 친해요. 분배란 말과 소득이란 말. 그러니까 몫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몫을 잘 나눠주는 게 분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경제학에서 보면 몫이라고 하는 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소득과 이 자산 또는 부. 보통 우리가 재산이라고 그러죠. 재산 또는 부 이런 이 소득이라고 하는 건 일정 기간이거든요. 네,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을 우리가 소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100만 원을 번다고 했을 때 내가 하루에 100만 원을 버는지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지 1년에 100만 원을 버는지에 따라서 나의 소득 수준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소득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항상 그 전제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있습니다. 네, 기간을 전제한 개념입니다. 네, 이거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이는 돈 이걸 이제 우리가 소득이라고 한다면 재산이라고 하는 건 축적된 거죠. 네, 내가 과거부터 계속 쌓아온 돈입니다. 네, 쌓아온 돈. 일정 시점에 내가 쌓아온 돈입니다. 일정 시점에 내가 지금 현재 보니까 그동안 쌓아온 돈을 보니까 한 이 정도 된다. 네, 한 1억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1억이 다 현금의 형태로 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뭐 은행의 현금 형태로 은행에 한 뭐 1억 중에 한 1,000만 원 정도 있고 부동산에 한 8천만 원 정도 있고 또는 주식 형태로 1,000만 원 이렇게 이런 게 다 합해서 이게 다 재산이고 부고 그렇잖아요. 네, 이게 내가 이제 쌓아온 것이죠.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한 것이 바로 이 재산이나 부다. 근데 경제학에서는 이 목 중에서도 이 소득을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득이 많아야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 버는 돈이 많아야 우리가 주식에도 투자하고 부동산에도 투자해서 재산을 많이 축적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이라는 말이 중시하게 돼. 소득 분배. 우리가 어떤 경제 활동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생산을 했는데 그 생산한 몫을 누가 얼마나 많이 가져가느냐는 것은 소득, 돈의 액수, 내가 가져가는 돈의 액수로 나타나게 되죠. 내가 가져가는 돈의 액수로 나타나게 그게 소득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생산을 했어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산을 했습니다. 그 생산을 몫을 누가 얼마나 많이 가져가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 생활의 문제이면서도 정의의 문제죠. 네. 정의롭게 나눠줘야 그 사회가 올바르게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의로운 분배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실 답은 없어요. 우리가 n분의 1로 하면 될 건가? 근데 n분의 1만큼 또 부정의한 것도 없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열심히 일했고 누군가는 열심히 일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두가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 가진다? 그것만큼 부당한 사회가 없죠. 그만큼 정의롭지 않은 사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든 열심히 일하지 않든 똑같기 때문에 누구도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의의 준칙에 반하는 분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회는 번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분배한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사실 단일한 답이 없어요. 무수히 많은 철학자들과 무수히 많은 정치학자들 또는 경제학자들까지 이 정의 문제를 다뤄왔지만 이 정의 문제는 단일한 해법 또는 단일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우리가 이제 뭐 존 롤즈 같은 사람들을 많이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게 단일한 기준이 될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복잡하고 철학적이고 아주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다. 그리고 경제학은 주로 요 문제에 포커스를 맞춘다. 효율성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그래서 경제학은 효율성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분배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맨큐 경제학에서는 경제학이란 효율적 자원 배분을 탐구하는 학문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정도로 요 문제가 중요합니다. 요 문제는 논란은 많지만 단일한 해법이 없기 때문에 단일한 기준에 의한 해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 분명히 다뤄요. 소득 분배 문제 경제학에서 중요한 문제를 다루지만 이 문제만큼은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큐 경제학에 이렇게 돼 있어요. 경제학은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걸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경제 문제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경제학은 크게 보면 분배 문제와 배분 문제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결국 배분이라고 하는 것 배분과 분배라고 하는 건 결국 이거는 효율성 문제죠. 이거는 공평성 문제입니다. 효율성과 공평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이 문제를 훨씬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라고 그래서 경제학을 맨큐 교수가 정의를 할 때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걸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네 번째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도 결국 배분 문제예요. 네 번째 언제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도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였잖아요. 자원을 어떻게 잘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세대 간 배분 문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경제학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 그 어떤 공동체가 그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다루기 마련이죠. 경제학이라고 하는 건 다루기 마련인데 그것은 바로 배분 문제와 분배 문제로 나눠지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효율성과 공평성의 문제로 가게 된다. 그 중에서도 효율성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이란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걸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경제학의 정의가 도출이 되게 되고 경제학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무엇을 탐구하는 학문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학은 효율성을 또는 배분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학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경제 문제죠. 네, 이게 경제 문제인데 그러면 경제 체제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관련된 문제가 경제 체제입니다. 즉, 경제 문제라고 하는 건 체제적으로 해결이 돼야 돼요. 즉, 시스템적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회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간세에서 경험하고 있는 각 사회마다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 또는 시스템이 다릅니다. 네, 시스템이 달라왔죠. 그 체제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은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몇 가지 시스템적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경제 체제는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예요. 하나는 전통 경제 체제가 있고요. 또는 이 명령 경제 체제, 명령 또는 계획 경제 체제가 있고 시장 경제 체제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뭐 어떤 역사적인 맥락으로 보셔도 좋아요. 네, 역사적 맥락으로 보셔도 좋은데 이렇게 역사적 맥락이 흘러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흔히 이제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전통 경제 체제, 전통에 의해서 경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해왔던 방식대로 하는 게 전통이에요. 아버지가 해왔던 방식 그대로 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버지, 즉 할아버지죠. 그 아버지가 해왔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전통사회입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해왔던 방식대로. 그러니까 구례의 어떤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관습 또는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는 사회, 이게 이제 전통 경제 체제 또는 전통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전통 사회에서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까, 어떻게 생산할까, 또는 누구를 위해 생산할까라고 하는 이런 경제 문제들을 그냥 아버지가 해왔던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까? 아버지가 해왔던 방식대로. 어떻게 생산할까? 아버지가 해왔던 방식대로. 누구를 위해 생산할까? 아버지가 해왔던 방식대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관습이 다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인도의 카스트 제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 카스트 제도는 전형적인 전통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을에 가보면 매일 그릇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매일 빨래만 하는 사람도 있고 매일 빵 굽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전통적으로 그냥 그대들은 아버지가 해왔던 그 관습 그대로 하는 겁니다. 네, 신분이 다 정해져 있어요. 나는 이런 신분이고 나는 그 신분에서는 내가 빵만 구워야 돼. 나는 그릇만 만들어야 돼. 나는 빨래만 해야 돼. 뭐 이런 여러 그야말로 전통적인 분업 체제하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생산할지도 다 결정이 돼 있는 거죠. 아버지가 해왔던 그런 그 관습적인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분배 구조도 다 그 공동체, 그러니까 그 마을 공동체죠. 마을 공동체의 논리에 따라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분배를 하는 방식도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 관습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방식은 축적된 경험과 관습, 전통에 의해서 그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사회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이거는 뭐 구례 아주 오래 전부터 전통적 사회라고 하는 것은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고 원시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카스트 제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왔던 사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사회 변동에 취약합니다. 이 전통 사회라고 하는 건. 그래서 그 전 세계가 근대화가 되고 새로운 사회 변동의 물결들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는 거기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전통 사회는 굉장히 취약하죠. 그 사회적 흐름이 변화함에 따라서 그 사회의 행동 양식도 어느 정도 변모를 해야 거기에 적응할 수가 있는데 적응을 못 하는 거죠. 적응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사회가 어떤 사회적 흐름에 의해서 붕괴되는 현상을 급속하게 전통 사회가 해체되는 것을 경험해서 한 후에야 비로소 이제 전통 사회가 무너지고 그 전통 사회 그 적응성 또는 변동에 대한 어떤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전통 사회는 근대 사회가 도래를 하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사회 변동이 굉장히 취약하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명령이나 계획,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인데 이 그 명령 체제, 명령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공동체의 그 권위자 또는 권력자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그 권력자가 권위자 또는 권력자가 선택을 하는 것이죠. 어떤 권력자가 대한민국에 나타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대계를 위해서 자동차 산업을 육성해야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사회가 명령 사회 또는 계획 사회라고 한다면 또는 우리나라 경제 대계가 항공 산업에 달려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력자 내지는 권위자가 사회 많은 자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죠. 그 시스템 구축된 게 그게 명령 사회고 계획 경제 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자가 다 경제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거예요. 뭐는 얼마나 만들고, 뭐는 얼마나 만들고, 뭐는 얼마나 만들고.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 그다음에 대부분의 토지를 국가 권력자들이 통제를 하고 그들이 생산량이나 생산 방법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계획 경제 체제죠. 네. 계획을 국가가 하는 겁니다. 개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시장 경제 체제는 계획을 개인이 합니다. 개개인들이 자기의 판단하에서 계획을 해서 생산하고 그거를 팔고 그걸로 생활을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계획 경제 체제 또는 명령 사회에서는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국가가 계획을 합니다. 기업과 토지를 그들이 통제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통제권
통제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해야겠죠. 그 사회 경제를 장악하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통제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건 명령사회, 계획경제체제는 명령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 지령경제 또는 지령사회, 지령에 의해서 경제가 운영되고 돌아가는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보통 이제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라 불리우는 국가에서 이런 계획 경제 체제가 실험적으로 운영이 되었었는데 이들은 공산주의 경제 또는 공산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분배를 공평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한 사람이든 적게 한 사람이든 모두 공평하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런 이 통제 경제 또는 그 명령 경제, 명령 사회,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건설한 계획 경제 체제,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라잖아요. 그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 하에서는 그야말로 인센티브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더 일할 인센티브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봐야 그게 이제 사회주의 현실에서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는데 이 사회주의 계획 경제 하에서는 모두가 공평하게 분배 몫이 돌아갔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유인이 없죠. 일을 해야 그 사회가 번영을 할 텐데 모두가 열심히 할 유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똑같이 받게 돼요. 인센티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실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는 이 분배 몫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는 내가 원하는 물건을 시장에서 구하지만 이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 하에서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예.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나 토지를 국가가 소유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국가가 소유를 하고 그 생산의 책임 또는 계획을 국가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았고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으면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게 없는데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겠어요? 각자가 각자 나름대로의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이 있어야 그게 이제 소유한 것을 거래를 할 텐데 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장이 발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래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네, 가격이 제대로 된 가격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그 가격, 그 어떤 물건이든 거기에 합당한 가치가 책정되지 않으면 또는 그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가치가 그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많이 수요를 할 테니까. 수요를 하면 할수록 가치는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만큼 어떤 물건에 대한 합당한 가치가 매겨지고 그 가치에 따라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풍요로운 사회가 되는데 사회주의는 그런 가치가 없어요. 가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는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룩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굉장히 이 명령사회 또는 계획 경제 체제 하에서의 그 내재적 취약성이 있었다. 인센티브 문제도 있었지만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계획경제체제 하에서도 충분히 돌아갑니다. 경제는. 왜냐하면 경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거든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이게 다 권력자 내지는 권위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는데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네,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번영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가 붕괴, 사회주의 사회 또는 명령 사회가 붕괴를 한 것입니다. 그럼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시장 있죠. 네, 시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럼 시장은 뭐냐? 시장은 어떻게 경제 문제를 해결했느냐? 그것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내버려 둬라입니다.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내버려 둬라.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내버려 둬라. 이 시장 경제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이걸 경제적 자유주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버려 둬라입니다. 내버려 둬라. 각자가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버려 둬라. 자유롭게 내버려 둬라. 이게 경제적 자유주의거든요. 그거를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 물론 그 이전에도 그런 자유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걸 가장 체계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담 스미스예요. 그리고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의 아버지죠. 경제학은 이 시장 경제 체제가 경제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논증한 겁니다. 논증한 학문입니다.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경제 체제가 경제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체제임을 증명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경제학의 결론은 그거예요. 시장 경제 체제가 결국 효율적 자원 배분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결론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란 건 뭐냐? 시장 원리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럼 시장이 뭔데 도대체 효율적 자원 배분을 가지고 오느냐? 그건 내버려 둬라입니다. 내버려 둬라. 모두가 자유롭게 생산하고 소비하고 할수록 내버려 둬라. 그게 시장의 원리입니다. 그게 시장의 원리요, 경제적 자유주의의 원리죠. 그거를 제일 먼저 체계적으로 논증한 사람이 바로 아담 스미스이기 때문에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시장이 결국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가지고 온다는 것, 전통 사회나 명령 또는 계획 경제 체제가 아니라 시장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결국 경제학은 시장 경제 체제가 어떻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가지고 오느냐를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게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경제학은. 그래서 경제학이 과연 뭔가, 경제학이 무엇을 탐구하는 것이고, 결국 경제학이 말하고자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그건 바로 시장 경제 체제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그게 결론이에요. 경제학의 결론.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경제학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그게 바로 이제 경제학의 최종 비결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또 시장 원리와 관련된 이야기는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으로 미루도록 하고, 오늘 이야기했던 걸 대충 정리를 하게 되면 계속 해왔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희소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경제학이 상정하고 있는 세계관과 인간관을 배웠죠. 그 다음에 경제 문제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경제학이 무엇을 탐구하는 학문인지, 또는 경제학이 무엇인지,
결국 경제학은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하는, 경제학이 무엇을 탐구하는, 결국 경제학은 배분 문제 또는 효율성 문제를 이야기하는 학문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배웠죠. 그 다음에 그 경제학이 그러면은 그걸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결국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이 그 효율적 자원 배분을 해결하는 길이다라고, 주요한 체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즉 경제학의 최종 결론까지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체적인 틀 하에서 경제학 개론이라고 하는 수업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경제 체제, 시장 경제 체제가 뭔지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책에 맹투 경제학의 10대 경제 원리가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